일이 있었는데 그때 회사가 저한테 요구한 게 범죄 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고 돈을 범죄 행위로 쓰도록 저한테 강요하게 된 거죠. 제가 월급 조금 받자고 그런 일을 하기 싫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굉장히 요직이었고 되게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제가 그게 95년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2013년 7월 달에 이재현 회장이 구속될 때 혐의가 이렇게 됐습니다. 배임, 횡령, 조세 포탈, 비자금 조성, 특히 해외 비자금 조성 2,600억이라고. 그 다음에 해외 계좌로 주가 조작, 위아도피, 살인교사, 참여교사 630. 심지어는 살인교사까지 연결이 되는 사건. 아니 이렇게 많은 사건을 일으키는 동안 우리나라 도대체 사법제도가 뭘 했냐는 거죠. 누적적으로 이런 범죄를 일으키도록 방조한 거 아니냐는 걸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뭐냐고요. 4년 전에 검찰과 거래를 시켰다. 검찰과 범죄자가 거래를 한다는 거죠. 탈세로 고발되는 것을 막아주면 내 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진술했다. 그러니까 그 뇌물 받은 사람들을 밀고 하겠다는 그런 거래를 검찰과 했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리고 30만 달러 뇌물, 시대 3천만 원짜리 뇌물, 그 다음에 3,500억의 탈세가 적발됩니다. 3,500억의 탈세를 하려면 1조 원의 이익을 뭔가 빼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련자들이 많이 구속이 되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올린 게 뭐냐면 바로 알 카포네라고 하는 사람. 1920년대 미국에서 그 술을 금지시켰어요. 술 판매를. 그래갖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밀주가 성행하기 시작하고 그 술 파는 것이 비밀 내가 되고 거기서 향락업소들과 어떤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됩니다. 마피아가 그때 엄청나게 커지죠.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술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이재현 회장이 이런 엄청난 범죄, 누적적인 범죄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설탕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53년도에 삼성그룹에서 처음으로 이병철 회장이 설탕 공장을 부산에 짓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금지시키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삼양사하고 대한제당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지금까지 과거 60년 동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과점이죠. 근데 이 사건이 2007년도에 이제 검찰에 CJ가 자진심의를 해서 적발됩니다. 담합 사건이. 그래갖고 약 15년간 15조 원의 매출에 약 3조 원의 부당 이득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그 밀고로 고발이 됐고요. 그래갖고 이제 검찰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 1950, 50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달 이 세 개 회사의 그 시장 점유율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장 점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바로 담합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국제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의 1년 반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도 일반적인 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그 상품들은 아시겠지만 뭐 가락시장 같은 데 보면 매일 변하잖아요. 부동산 같은 거. 근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담합이 증거죠. 게다가 더 심각한 거는 2007년도에 조사되고 적발되고 조사했는데 2008년, 2012년 최근까지도 이런 담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특히 이렇게 국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은 안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국제 가격이 630원입니다. 국제 시장에서 사면 630원인데 국내에서 1,070원이에요. 근데 수입을 금지하거나 하고 관세를 굉장히 많이 해놓으니까 수입하는 거고 경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의 관세가 아직도 있는데요. 이게 원당 가격이 설탕 가격이니까 원래 원당을 수입해갖고 가공하면은 한 480원에 수입해갖고 가공하면 630원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인데요. 이거를 440원에 마진해갖고 1,070원에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부당 이득을 지금 60년째 지금 취득하고 있고 바로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너무 큰 거예요. 40%나 이익이 되니까 이 중에 상당 부분을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바로 저한테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를 내놓기 때문에 제가 그만둔 거예요. 그때가 지난 지 벌써 3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행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광범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설탕 관세율 30%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국내 법으로 설탕을 수입하려면 30% 관세를 내야 된다. 이건 진짜 시대착오적인 법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했잖아요. 유럽과 FTA 했잖아요. FTA가 뭐예요? 관세를 없애는 게 FTA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공산품에 설탕에 30%라는 엄청난 관세를 매길 수 있었느냐는 거죠. 여기에 엄청난 비리와 어떤 로비와 뇌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바로 CJ제일이다, 동아일보 하면 고려대와 뭐 관련된 있죠. 다 관련 있는 회사들이죠. 삼양사, 대한제당 이런 회사들이 수십 년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1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거를 약간 사회과학적으로 제가 한번 책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원리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 설탕 시장이 약 1조 원인데 관세를 30%를 만들어가지고 20%의 부당이득을 먹게 해주는 거죠. 그래갖고 약 2천억 원의 부당이득이 생깁니다. 그 중에 약 한 80%인 1,600억 원은 이제 재벌 오너들이 되게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들 뭐 뇌물도 줘야 되지, 언론 뭐 활동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임직원들한테 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한 이 정도 생긴다고 가정하면 이 비용을 누군가가 받겠죠. 예를 들면 임직원이 가져가고 뭐 공무원들이 가져가고 언론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룸사람 하면 이제 룸사람하고 관련 정사세도 이제 가져가겠죠. 이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결과로 2천억에 해당되는 그 손실을 5천만 국민이 나눠서 손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1인당 1년에 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1,600억 원을 갖겠다는 그 집단, 소수 집단, 3개 회사의 오너들은 아주 지배하게 일어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수인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2천억 원의 손실을 가진 사람들이 5천만 명은 1년에 결과 4천원밖에 5천원밖에 손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그 다중의 합리적인 무시라고 합니다. 차라리 무시하는 게 합리적이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4천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 이걸 레이셔널 이그노런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설탕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아주 누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권의 카르텔이 생깁니다. 바로 이 재벌 고문업과 이와 관련된 오늘도 얘기했던 그 법조인 글도 바로 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설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못 살게 되는 이유고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고 갈등이 커지는 이유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모델로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수백 개, 수천 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그 다음에 이건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왔는데 이마트 직원들이 공정위 직원들을 밀착 관리하면서 접대하고 선물 주고 법인카드 빵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건 어제 나온 그 뉴스인데 오늘 갤럭시 가격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깨있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 가격이 실제로 26만 원. 삼성에서 가격이 26만 원. 그거를 지금 90만 원에 지금 실제로 팔죠. 팔면서 깎아주고 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당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당황하는 거죠. 이게 적나라하게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게에 돌아가는 부담이 엄청나게 큰데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해외 직구를 합니다. 직접 구매하고 국내에서 사면은
76만 원인데 깎아서 실제로 20만 원인데 76만 원에 사는 겁니다. 국내에서 실제. 그래서 해외에서 사는 차라리 55만 원에 사는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아까 지금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가 이거는 지난 3년간 실제로 공정거래에서 적발된 사례만 통계내는 거예요. 큰 건 보면은 삼성생명보험이 4,500만이 피해봤는데 2조 피해 있고 1단 피해액이 4만 7천 원입니다. 이게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이 가해졌죠. 그 다음에 자동차 1,200만 명이 손해봤으니까 거의 모든 가구죠. 이게 7,500억 손해봤어요. 한 가구당 1인당 피해자는 피해액이 6만 원이고 주요 기업이 현대차, 기아차. 이럴 식으로 뭐 우유, 음료, 치즈, 두유, 커피, 음악, 목사님, 수학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의 특징을 보면 피자 수는 굉장히 많아요. 피해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1인당 피해액이 작은 거예요. 설탕은 똑같죠. 똑같은 문제. 다 담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재벌이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도대체 누가 해결해야 되냐? 이게 바로 국가 체제가 해결해야 되고 사법 체계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CJ만 하더라도 설탕뿐만 아니라 밀가루, 고추장, 빨래비누, 만두, 간염 백신 이게 다 담합했습니다. 다 적발된 겁니다. 그 적발되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 행위를 저질러야 그때 비로소 적발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무조건으로 적발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또 라이시, 핵산조림, MSG 이것도 다 적발되는 거예요. 엄청난 벌금을 물었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온라인 음악, 케이블 방송, 영화까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영화 극작까지.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 수많은 범죄를 계속적으로, 무적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제도, 사법제도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방조하거나 오히려 촉진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바로 사법질서, 사법제도가 왜 엉망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액을 따져보면 전체 약 한 1년에 적발된 것만 보면 약 8조 원을 쏘시고요. 이게 매출로 보면 약 56조인데 일반적으로 담합 사건은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약 15%만 절감입니다. 적발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보면 약 56조 원을 우리 국민들이 매년 손해봅니다. 그러면 적발 매출에 보면 약 373조에 되는 어마어마한 GDP가 5%. 각 가족 1인당 100만 원씩 써야 돼요. 가족 보면 1인당 400만 원씩 써야 돼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하면 지금 한 1,000조가 넘는데 한 7년 전에 한 500조였어요. 1년에 한 50조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근데 이게 바로 50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낭비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문제는 사법제도의 문제지만 우리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 메커니즘을 보면 사중손실이라고 합니다. 담합을 하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소비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세금이 감소하고 복지가 감소되는 뭐라고 하나요?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축소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이 55조를 전 국민이 100만 원씩 손해보는 거 5천만 원이고 아주 소수만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계부채 늘어나고 소비가 감소하면 GDP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권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됩니다. 기회주의자들이 양산되고 공무원, 노조, 뇌물 가는 사람들은 자살이 되는 세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탈세, 뇌물, 청탁, 접대, 부패, 물씬 풍조가 커지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예계획이 발생해서 경제가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것 때문에 연간 11조 원 GDP 1% 매년 일자리가 매년 20만 개씩 감소한다고 대충 추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제의 문제라는 거고 우리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현상을 좀 제가 피부로 접하기도 했고 공부하면서 책을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이걸 뭔가 사회과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블랙 오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블루 오션이라는 단어는 뭐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경쟁이 적은 혁신적인 사업 분야, 일로 들어가야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게 블루 오션인데 그때 이제 블루 오션 전략이라는 책을 쓴 분이 레드 오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쟁이 많고 이익이 별로 없는 그런 산업 분야죠. 지금 여기다 제가 블랙 오션이라는 개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 오션은 혁신 경제라고 할 수 있고 레드 오션은 경쟁이 많은 경제라고 할 수 있고 블랙 오션은 바로 이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다. 설탕의 담합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권 경제. 혹은 아까 휘발유도 그렇고 국내 가격을 높인 경제들을 다 이권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그걸 블랙 오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클래시파이는 거죠. 구분을 하는 한번 방법론을 제가 제시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보면 공공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공무원 세금을 이용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우리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 솔루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책이. 왜냐하면 혁신 경제를 하면 무조건 GDP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좋은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블랙 오션 이권 경제를 하면 무조건 GDP가 감소합니다.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아까 왜 감소하는지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블랙 오션을 줄이고 혁신 경제를 늘리면 됩니다. 이 이권 경제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한 사람들이 혁신 경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대개 이권 경제 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잘 버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쟁 경제나 공공 경제는 GDP를 생산하게 되면 증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구원표라는 것과 국민계정에서 이 산업별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각 산업이 어디에 속하냐, 그 다음에 그 산업이 부가가치가 얼마 만들고 그 부가가치 중에서 임금으로 지불되는 것과 부가가치로 지불되는 게 비용으로 지불되는 게 얼마인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경쟁 경제가 도소매, 음식 숙박, 그 다음에 소비재 제조 이런 것들이 사회 서비스까지는 되게 경쟁 경제에 속합니다. 혁신 경제는 기초 소재업, 조립가공, 통신, 방송, 통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와 LH. 그 다음에 이제 이권 경제를 제가 할 때 금융보험, 기초 소재업, 특히 부동산 임대업. 이건 이권 경제가 많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그 다음에 공공 경제가 교육보험과 행정 같은 게 있겠죠. 이걸 보면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경제는 1인당 부가가치가 작아요. 3천만 원에서 6천,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음식 숙박업이죠. 식당에서 1인당 부가가치가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3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혁신경제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1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월급도 제법 높죠. 근데 이권경제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상당히 높죠. 그걸 요약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경쟁경제의 61%가 종사하고 노동자 수가, 혁신경제 12%, 이권경제 7%, 공공경제 19%가 종사하는데 일단 이 경쟁경제 들어가면 이게 부가가치가 너무 작아서 월급을 조금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식당에 종사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 빨간 부분 자본임이라는 게 주로 어디다 쓰냐면 재투자를 하기 위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여기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이자라든가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자본 이용과 그런 데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자, 이윤, 재투자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권 문제가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GDP 전체 한 1,200조 중에서 무려 이 2개 중에서 여기에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경제정책을 확실하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권경제, 부동산과 그 담합에 의해서 주는 200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중에서 일부를 줄여서 상당 부분을 바로 혁신경제에 투자해서 혁신경제, 현대차는 그
삼성전자 같은 혁신적인 회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많이 누려야만 이 경제에 지나친 경제를 줄임으로써 인건비를 올려가고 서민층을 자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문제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 이권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해법,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 재벌과 관련된 것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재벌이 하는 사업 중에서 이권경제 부분이 있고 혁신경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핸드폰도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건 다 혁신경제예요. 근데 국내에다가 이상한 방법으로 비싸게 파는 건 이권경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대개 이제 국내 산업은 이권경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하는 설탕 같은 게 이권경제죠. 그래서 재벌들이 하고 있는 이권경제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신 혁신경제는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정책이 바로 저는 재벌 정책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로 경제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CJ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면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뭐 검사한테 가서 뇌물 준 사람들 명단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바로 산업자원부, 재경부, 기획원, 농수산부, 식약청, 관세청, 공정위, 방송위, 국세청, 검찰, 중앙일보, 언론 다 이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향응과 로비를 베풉니다. 제가 직접 그걸 해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골프 치고 룸싸움하고 뇌물 주고 엄청난 작업을 중식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부서별로 다 다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립과 관리과는 국세청 제가 하던 거는 되게 상공부 기획원 관세청. 여러분들 그 이용수 사건 보면 주로 검찰 로비를 하잖아요. 이게 일개 한 10대 재벌, 한 15대 재벌쯤 되는 CJ 제일제당만 해도 부서별로 나눠갖고 엄청난 돈을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양으로 풀고 청탁하고 저택으로 치고 뇌물 주고 이게 CJ 같은 회사가 그런데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수많은 재벌들이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우리나라를 지금 망가뜨리는 장본인 것이고 여기에 바로 사법질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엄청난 소위 관피아가 생겨났죠. 금피아, 조피아, 삼피아, 한피아 어마어마한 관피아들이 바로 세월호 같은 사건을 만들고 잠재적인 세월호가 사건이 저는 앞으로 거의 매년 엄청난 큰 규모로 계속 터질 거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누적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 김영철 사건인데요. 이 김영철이라는 분이 삼성그룹에서 법무팀에 들어가고 7년 동안 하면서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는 거를 그 사례를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천주교 정의교회 사이에. 근데 그래갖고 책에 자세히 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조직적으로 검사가 새로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몇십 년간 조직적으로 로비를 합니다. 제가 했을 때 보면 상공부와 기획원의 그 사무관이 들어올 때부터 매년 한 몇십 년 동안 로비를 하다 보면 다 한솥밥을 먹는 어떤 그 마피아 패밀리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희 회장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석현 회장 구속돼서 지금 현재가 있고 바로 그런 누적적인 범죄를 용인하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큰 재벌들 다 지금 제대로 된 오너들이 없잖아요. 경영진들이 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상층 10%가 1995년만 해도 29%에서 우리를 가져가던 나라에서 1년 옆에 44%가 가져가는 이상한 물가가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굉장히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에서 거의 영국을 능가해서 미국만큼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됐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관피아의 구조, 그러니까 그런 적폐의 구조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95년도에 29%가 43%까지 올라가고요. 그 얘기 뭐냐면 90%가 60%가 가면
그러는 과정에서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자살률이 10명 정도 자살하다가 30명까지 일어났어요. 불과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나빠졌거든요. 이 자살률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민주정부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떳떳하게 크게 실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구 평균 이게 지금 작년 2013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에 43만 명. 근데 1970년도에 우리나라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인구가 반으로 준 겁니다. 1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근데 그게 열정적으로 크게 줄어든 게 바로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약 한 70만 명이 태어났다가 2006년도에 우리가 45만 명 쑥 떨어져요.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뭐 산부인과 망하기 시작하죠. 뭐 유치원 망하죠. 초등학교 망하죠. 초고있으면 대학교까지 망하고. 엄청난 죽음 부양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과연 왜 생겼을까? 이것도 저는 거의 같은 원리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권을 차지하지 못하는 90몇 %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애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루하실까봐 역사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얽힌 낭만. 저는 그래서 이 무엇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저는 시장과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카포네 문제를 미국이 그 때문에 엄청난 낭비를 했습니다. 엄청난 범죄에 국가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술 판매를 허용하니까 대부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냥 시장이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바로 설탕을 수입을 허용해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국제시장에 설탕을 국내에서 쉽게 수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뇌물도 필요 없고 범죄도 필요 없고 어떤 로비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일지 모르지만 이 우리나라 이런 화지 문제의 거의 한 7, 80%는 시장이 해결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시장의 중요성을 너무 모른다. 간단하게 술 판매를 허용하니까 없어졌죠. 마피아들이 뭐 이권을 가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조직범죄는 엄벌한다고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잡범들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겠지만 조직적으로 10명, 20명, 100명이 조직적으로 어떤 범죄에 일어나면 엄단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미국이 지금도 일반적인 범죄는 그냥 선처할 수도 있지만 조직범죄는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 정책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조직범죄는 다 봐주고 잡범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법과 시장을 제대로 세워도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제일대당 사건 아까 그 담합 사건을 보면 윤대진 팀장하고 조영선 지검장이 수사를 했습니다. 아주 검사에서도 가장 유능한 특수 검사죠. 근데 그 사람들 누가 변호했냐? 천성관, 차범민, 박용석, 박철준, 남기춘, 지익사 아주 유명한 사람. 거의 검찰청장 직전까지 가는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김현장에 들어가서 광장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맡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친한 사수조수관계예요. 몇십 년 동안 소위 폭탄주 말아먹던 사람 같이 이 사람이 수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여기서 변호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100억 단위의 수익률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전관예우와 관련된 얘기죠. 아까도 얘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2011년도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됩니다. 제일제당 형사고소를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령사 벌금 1억 원 받았습니다.
대한제당 벌금이 공정거래에서 가진금 한 400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처벌받으면 처벌도 아니죠. 계속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갈 때까지 가서 산인교사까지 가서 그렇게 구속돼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서로 다 피해자가 되는 거고 피해자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법제도 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까 검찰을 보면은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이 공정위는 또 고발을 독점권을 갖고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거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공정위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많은 범죄가 있어도 고발할 수 없도록 국회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발을 할 수가 없고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범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법치세를 파괴하는 판사와 검사에다가 아까 많이 말씀드렸죠. 유전무죄, 무전무죄를 만드는 전관예우 시스템, 반피아의 유착 이런 세력들이 척결되어야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저는 기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임명원법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50만 원 이상 식사를 하면 100만 원 이상 식사를 대접받으면 옛날에는 그것이 업무 관련성이 증명돼야만 처벌할 수가 있었는데 업무 관련 없이도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기념론입니다. 이거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돼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한 8년 살아본 적을 보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불짜리 밥을 같이 먹고 잘 때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4,500개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 시기를 안 됩니다. 이거를 1,000명, 100명이 모여서 재판에서 이기면 전 국민이 다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집단소송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걸 끈질기게 막고 있죠.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 기업의 1조의 이득을 가져가면 3조를 배상시키는 겁니다. 3배 정도. 그것도 우리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까 굉장히 많은 말을 말씀하셨는데 강력지방검찰총장을 직선제해요. 미국은 항상 그렇게 매번 대통령 선거할 때 지방검사를 직선으로 뽑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들이 국민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우리 연 회장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것은 대법원장을 직선하면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직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클린턴 같은 경우에 악한 소주의 검찰총장이 되고 있다가 거기서 잘해갖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리더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장 경우는 문제가 뭐냐. 대법원장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마지막 의사결정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아주 편향된 사람이 당선되면 나라가 아주 곤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주 극히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극히 진보적인 사람이 되면 위험한 거죠.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을 직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법원장 직선제는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임기를 굉장히 길게 줍니다. 대법원 판사는 막 10년을 줍니다.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가 피해가 안 보고 거의 종신직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법원 판사를 아주 길게 종신직으로 만드는 해결책이 낫지 직선제는 되게 좀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전 세계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장을 해결하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밀주 문제, 마피아 문제를 바로 시장 원리에 맡겼더니 해결됐듯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장 원리.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장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보 지점은 특히 그렇고 보수 지점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 원리가 도대체 뭐냐? 그걸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일물일가의 법칙. 하나의 물건은 가격이 하나라는 거죠. 그게 시장 원리죠. 경쟁에 의해서 모든 가격은 하나의 가격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위배되는 시스템이 뭐냐는 거죠. 국가의 국내 가격과 외국 가격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뭔가 제도적으로 그 이주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휘발유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소나타. 우리나라에서는 3천만 원에 파는데 미국에서 2천만 원에 팝니다. 이게 일물이니까잖아요.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우리나라에서는 90만 원이라고 미국에서는 50만 원이에요. 이 일물일가를 그러니까 가격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는 일종의 다막 구조가 입고 구조가 문제예요. 시장 원리라는 건 바로 일물일가를 형성시키는 게 바로 시장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기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우리나라 블랙아웃 문제 일물일가라고 반영해요. 또 여러분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노동 문제. 현대차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앞바퀴 끼는 사람은 1억 원 명목이고 뒷바퀴 끼는 그 하청업체 직원은 3천만 원. 얼마나 인격적으로 진짜 비인간적인 처세예요. 같은 인간이 같은 노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억 받고 3천만 원. 이게 바로 일물일가를 저해하는 민주노총의 그런 강단한 이권 추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일물일가 법칙 단순한 원리를 관철시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공무원들 너무 배우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일물일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시장을 해서 중요한 게 수요가 있으면 제발 공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어떤 법률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 밀도는 일본의 2배, 파리의 3배, 런던의 4배. 이 좁은 땅덩어리에 600제곱킬로미터에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거니 진짜 한심한 거죠. 왜 그렇게 됐냐? 토지를 공급 안 하는 정책을 그동안 거의 모든 정부들이 끈질기게 유지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지금 와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자, 보금자리 주택 없애. 토지 공급 줄여. 목적이 뭐죠? 강남 집값을 더 올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토지 정책이었어요. 아주 소수의 토지, 좋은 자리에 토지를 장악한 사람들이 가급적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해갖고 결과적으로 생긴 거죠. 국민들이 땅을 원하고 집을 원하는데 공급을 안 하는 정책으로 끈질기게 몰고 간 겁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짓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애를 본격적으로 안 낳기 시작한 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인데 왜 집값이 올랐을까? 겉으로는 굉장히 많이 떠들었어요. 우리는 집값 내리기 위해서 뭐 무슨 제도 하는데 100가지 제도로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얘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집값 오를 게 틀림없으니까 난 지금 사겠다.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2000년도에 강남의 집값이 평당 한 700만 원 넘게 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3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들은 집값 내겠다고 끔찍하게 노력합니다. 국민들이 시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먼저 알고 쟤네들 능력 없어. 분명히 집값 오를 거야. 서로 스들이 비슷한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아니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신도시 늘려야 된다는 얘기하죠. 신도시 늘리면 투기가 일어나니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청와대 있는 사람들. 시장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실패한 거죠. 진보 진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수요가 있는 것에 제발 공급 좀 해달라는 거예요. 공교육의 수요가 엄청나게 좋은 교육의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규적도 그렇고 공급. 그래서 외국은 다 나가고 사교육을 할 수 없이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바로 시장 원리예요. 너무 복잡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일물일가를 관철시키면 됩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별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이권을 엄청나게 추구하는 집단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를 표방하고 시장경제 표방하지만 결코 보수가 아니라 이권 집단, 수구 이권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민주당은 보면 이게 2012년 11월 달에 있었던 겁니다. 당이 새로 통합되면서 이런 얘기가 강령안을 만들었는데 법치와 시장 경제를 떼떼는 거예요.
법치하면 전두환 생각난다. 시장경제하면 신자유주의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너무나 많습니다. 법치가 싫은 겁니다. 시장경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버림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월호 사건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의 민주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능력이 없구나. 대통령도 뭔가 문제 해결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정부의 신뢰를 보면 스위스가 82%인데 한국은 25%. 제가 오늘 저 스위스 친구 비즈니스 때문에 같이 살면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스위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으니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라는 건 뭐냐? 대의 민주제에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형편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작동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자 이런 논의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1,000원.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그 손자한테 1억 원까지 학비를 내주는 건 면세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세에 나온 얘기. 이 참 심한 얘기잖아요. 지금 세금 모자라서 난리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문제입니다. 대의민주제 혹은 직접민주제, 대의민주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외민주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권 집단을 위한 법은 굉장히 만들기 쉬운 게 대의민주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70, 80%는 아주 소수의 이권 집단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아까 보면 1,000억 원, 1억 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국민을 위한 법은 참 안 만들어져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대의민주제의 문제라는 거죠. 무조건 국민투표에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안 들고 싶은 법들 많죠. 예를 들면 김영란 법을 비롯해서 예를 들면 뭐 기소독 조건에만 관한 문제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너무나 쉽습니다. 또 하나 국민을 위한 소수 유권 집단을 위한 법을 만들기 어렵다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과 스위스도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공표하잖아요. 그럼 국민들 5만 명이 서명을 하면 그 법을 폐기시킬 수 있는 그 국민투표를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법을 통과시켜도 한 30%는 국민들이 반대해갖고 국민투표를 하게 돼요. 그 중에 약 30%가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관료들이 법을 겁나서 못 만들어요. 소수 이권 집단을 위한 법을 못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그 다음에 떨어지죠. 정당까지 없애버리고 공직자는 그대로 잘립니다. 얼마나 통쾌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소수 이권 집단을 위한 법을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직접민주적 요소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을 얘기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되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사법 문제, 이런 법 만들면 되죠. 경제 문제, 그런 법 만들면 되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 이런 법들이 이미 됐어요. 월 최저임금을 470만 원. 어마어마하죠. 이건 물론 부결됐어요. 스웨덴 전투기 22조 부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겠죠? 4대강 사업 22조 되는 거
뭐 논의도 안 하고 그냥 통과됐죠. 기본소득제 300만 원. 근데 이게 부결됐지만 이런 것을 논의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대기업 연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 그동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주총에서 결정하고 이 가결됐습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역사 300년 사이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 임원도 아닌데 월급 엄청난 몇백억 받아가는데 누가 결정하죠? 주총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요. 공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새 해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한 회사에서 가장 월급 적게 받는 사람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차이를 12개로 제한하는 그런 국민투표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오래 있었거든요. 이걸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이 원하는 법을 진짜 만들 수 있는 거죠. 국민이 소수입권 집단을 위한 법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국민이 원하는 파퓰리즘적인 법들은 세계다 그게 부결됩니다. 그거를 1년에 한 100번 정도 자교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깨끗하고 부정부패 없고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헌법의 정신에 돌아가면 난 다 해결된다고 봐요. 정의로운 법질서와 공정한 시장 질서 그리고 직접민주제도 이 세 개만 제대로 작동돼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원리는 헌법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검찰 권력 국민이 준 거 아니잖아요. 판사 준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저는 직접민주제도라고 생각하고 이 제도를 갖고 어렵기 때문에 바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추도하고 문제 해결하는 전 국민의 간절한 영혼이 있듯이 우리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간절한 영혼 때문에 오셨듯이 우리가 이 힘을 합친다면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선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세미나 네, 그러면 뭐 그 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어나세요. 말씀을 들은 것 중에 한 가지 공감도 하고 의문점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쭈고자 합니다. 예, 법은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또 다수를 위한 법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의회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한민국은 다수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수가 잘못된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 요즘 제가 보니까 부모가 잘 모르고 선생님도 잘 모르는 것을 어린이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 생각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념적으로도 있지만 종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리더자가 되는 분들이 결국에는 뭐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좋은 올바른 판단이 국민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보고 국민들이 모두가 진실을
근본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면 점과 다른 점, 같은 점은 창조 경제를 주장하잖아요. 저는 혁신 경제를 주장하고 사실상 비슷한 겁니다. 창조 경제는 약간 좁은 범위입니다. 혁신 경제는 이제 좀 넓은 범위인데 다른 점은 창조 경제를 그 사람은 팀들은 구호로만 있죠. 그리고 돈을 많이 빌리게 해서 이자를 끌어주고 돈을 많이 빌리게 해갖고 어떻게 하면 집값을 올려갖고 경제를 좀 풀어볼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약간 좀 다른 두 가지 설명을 말씀드리면 혁신 경제를 하려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권 경제를 줄이지 않으면 결코 혁신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인재들이 이권을 향해서 가고 학생들이 다 공무원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 판검사들이 이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세계에서 누가 혁신 경제 리스크를 테이크해갖고 좋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서 해외 시장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권 경제를 줄이지 않으면 결코 혁신 경제가 창조 경제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 합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 최 장관이 돈을 풀고 부동산을 올려갖고 경기를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졌을 때 보면 항상 버블이 꺼진 다음에 어려져요. 2000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때 환율 갖고 버블을 만들어서 외환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2000년 전후에서 벤처 버블 후에 꺼지면서 엄청난 우리가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카드 버블이 생겼다가 꺼지면서 엄청나게 고생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이 생겼다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버블은 항상 엄청난 피해를 줘요. 그래서 버블을 만들지 않고 순리적으로 어떤 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혁신 경제를 일으키는 방법만이 좋은 경제를 만드는 거죠. 결코 버블 갖고 만들어도 훨씬 더 큰 피해를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 최경환 장관의 정책은 바로 버블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저쪽은 완전히 다른 정책인 것이 확실합니다. 일단 다른 대로 100% 감사합니다. 말하고 찍어요. 자,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이 인원이면 바로 한 2분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 봤어요.